자,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가져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번 주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이번 회의가 파월 의장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부가 중금리 대출을 대폭 확대합니다. 중신용자분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겠다고 발표했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죠. 여러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수요일에 금리 결정을 발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금리는 동결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구간인데요.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CME 그룹의 패드워치2를 보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동결 확률을 100%로 보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연속 동결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회의가 제롬 파월 의장의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임기가 올해 5월 15일에 만료되거든요. 그런데 후임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고요. 바로 오늘 4월 29일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워시의 인준 투표가 예정돼 있어요. 케빈 워시가 누군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워시는 2006년부터 200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냈던 인물이에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금융계에서는 비교적 매파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좀 더 적극적인 편이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건요. 워시 인준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 배경이 있어요. 미국 법무부의 진인 피로 검사가 있잖아요. 파월 의장에 대한 워싱턴 DC 연준 본부 리모델링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파월에 대한 압박 카드였는데요. 그걸 내려놓으면서 워시로의 권력 이양이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금리 동결 자체는 예상된 거라 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당장 원달러 환율이나 국내 금융시장에는요. 하지만 워시 체제가 시작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시가 매파 성향이라면 미국 금리가 더 오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고요.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계속 벌어져서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건 지정학적 상하방입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유가가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뛰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요. 연준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워시가 취임하면 이 스케줄도 바뀔 수 있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5월 이후 새 의장 체제에서 나오는 신호를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국내 뉴스 갑니다.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4월 27일에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는데요. 핵심은 중금리 대출을 31조 9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중금리 대출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이 계세요. 1등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분들이요. 이분들을 중신용자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고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가자니 20%가 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끼인 분들을 위한 게 중금리 대출인 겁니다. 8에서 12%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익돌 대출 대상이 확 넓어졌어요. 기존에는 신용 하위 20에서 50%인 분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70% 이상까지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10명 중 2~3명만 해당됐다면요. 이제는 7명까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확대죠. 두 번째, 금리가 확 내려갑니다. 보증보험료율을 최대 5.2%포인트 인하해서 실질 금리를 낮춘다고 했어요. 기존의 사익돌 대출 금리가 연시비에서 14% 수준이었다면요. 이제 7.14에서 9.3%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최대 5.2%포인트나 낮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새로 참여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랑 상호금융권만 사익돌 대출을 취급했는데요. 이제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요. 대출 접근성이 좋아져요. 카드사는 이미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요. 심사도 빠르고 채널도 다양해지는 거죠. 이쪽에서는 8에서 12% 수준의 금리 상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영업자 전용 사익돌 대출이 새로 생깁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건데요. 매출 정보 대신 국민연금 납부 이력 같은 걸 신용평가에 활용해서요.
더 낮은 금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한도를 준다고 해요. 자영업자분들 중에 매출은 있는데 서류 증빙이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금리가 높은 시기잖아요. 은행 문턱은 높고요. 그렇다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가면 20% 넘는 이자를 내야 하니까요.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부가 이 간극을 메워주겠다는 거예요. 31조 9천억 원이면 꽤 큰 규모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중금리 대출이 확대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빌리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이 갈아타거나요. 꼭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인 금리로 조달하는 용도로 활용하셔야 해요. 대출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니까요. 세 번째 뉴스는 미국 경제 전반의 체력을 점검해보는 건데요.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먼저 고용 시장부터 볼게요.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7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25만 명 이상씩 늘었거든요. 확실히 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된 거예요. 실업률도 4.3%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와 건강 분야, 건설업, 운송과 창고업에서 일자리가 늘었어요. 반면 제조업이나 IT 쪽은 좀 부진했고요. 올해 들어서 총 36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GDP 성장률은 더 걱정스러워요.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 모델이 1분기 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미국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는데 그보다 낮은 거죠. 경기가 서서히 식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쳤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요.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휘발유 가격도 올랐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연준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경기는 둔화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요.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요.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 상대국이거든요.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업종에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되고요. 다만 아직 패닉할 단계는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요. 고용 시장도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5월에 나올 4월 고용 보고서와 1분기 GDP 확정치를 보고요.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파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고요. 새로운 워시 의장 체제에서 통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입니다. 국내에서는 중금리 대출 확대로 중신용자분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미국 경제 둔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대외 리스크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경제 소식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